안녕하세요. 오늘 추운 겨울에 분당서울대학교 병원 희귀질환 센터에서 환자를 위해서 준비한 교육, 아마 올해의 마지막 교육일 것 같은데요. 척수성 근위축증 이해하기라는 주제로 오늘 강의를 준비한 소아청소년과 조한나입니다. 척수성 근위축증은 최근 몇 년 동안 유전자 치료제가 등장하면서 희귀질환 중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이 질환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드리고 치료제에 대해서도 소개해 드리는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척수성 근위축증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척수성 근위축증은 이제 근육병이라고 보통 알려져 있는데, 이제 근육병이라고 하면 보통 근육이 약화되고 위축되는 병들을 통합해서 부르는 말이고, 종류가 굉장히 많아서 한 1000종쯤이 되고, 유전자로만 해도 600가지 이상이 되는데, 사실 아주 엄밀하게 분류를 하면 척수성 근위축증은 근육 자체의 병이라기보다는 사실 운동신경 질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초신경계라고 말을 하려면 운동신경계에서 뇌와 척추를 제외한 그 아랫 단계, 말초신경과 근육까지 연결되는 부위에 병이 생겨서 결과적으로는 근육의 힘이 떨어지는 병들을 전부 합쳐서 신경근육 질환이라고 하는데, 조금 이제 어렵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사실 근육이 점점 약해지면서 어려워지는 병들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 사람들에게는 근육병이라고 알려져 있는 병들인데요. 척수성 근위축증은 그 중에서도 이 척수에 위치한, 여기 좀 어려워 보이는 해부학 그림 같은 것들이 있죠. 이제 척수의 가장 안쪽에 척수에 위치한 정각세포, 이게 이제 말초신경계로 치면은 가장 윗단인데요. 그 정각세포가 망가지면서 결과적으로는 근육의 위축을 초래하는 질환이고, 유전성 질환이어서 SMN1, SMN1이라고 하는 유전자가 양쪽이 이제 결실이 되면서 이 유전자가 하는 역할이 이제 생존 운동 뉴런, 영어로 하면은 서바이벌 모터 뉴런이라고 하고 약자로는 SMN이라고 하는데, 이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유전자인데, 이 단백질을 결과적으로는 만들어내지 못하고, 이 단백질이 하는 역할이 이 정각세포가 이제 잘 기능을 하는 것인데, 이 정각세포가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퇴행을 하고 근육의 위축을 초래하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이 유전자의 이제 결실이 이제 양쪽에 결실돼야 이제 발병을 하는 건데, 한 개만 결실되는 경우를 이제 보인자라고 하는데, 보인자의 빈도는 굉장히 높아서 40명에서 50명에 한 명 정도. 그래서 이 병 같은 경우에는 인종별로 차이가 없이 전 세계적으로 비슷하게 보인자 비율이 40명에서 50명 한 명 정도 되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보인자와 보인자가 만났을 때 4분의 1의 확률로 자녀에서 이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환자 발생률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종과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6,000명에서 10,000명에 한 명 정도 발생한다고 돼 있고요. 뒤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증상의 중증도에 따라서 보통 1형, 2형, 3형, 4형, 이제 환자분들이라면은 아마 본인이 1형이다, 2형이다, 3형이다, 4형이다 이렇게 이제 형에 대해서 또 들으셨을 텐데, 이렇게 형태를 나누는데, 우리가 보통 가장 전형적이고 중증도가 높은 형을 보통 1형으로 분류를 하는데, 영아 발병형이라고 가장 흔한 형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체 환자에서 50에서 60%를 차지하는 영아형이 1형으로 분류가 되고, 이 이제 영아형 SMA, 영아형 척수성 근위축증은 이 치료제가 발견되기 전에는 가장 흔한 소아열성 유전 질환 중에 하나여서, 이 아무런 치료를 하지 않았을 때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근육이 약해지면서 호흡 기능 또는 삼킴 기능 같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근육 기능이 다 떨어지고, 그래서 자연 경과로는 2세 미만에 사망하는 굉장히 치명적인 질환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늘어지는 영아 증후군,
그리고 영화들이 이제 결국 호흡이 떨어지고 하면서 뭐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합병증으로 생명을 길게 유지할 수 없는 질환이었고요. 조금 자세하게 아까 설명드렸던 임상적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런 유전자 같은 것 뭐 이런 자세한 유전형이나 진단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기 전에 이미 이제 SMA라는 병에 대해서 그 임상 진단으로 이제 분류를 하고 증상에 맞춰서 분류를 했었기 때문에 이 1형, 2, 3, 4형은 증상에 맞춰서 이제 전통적으로 분류를 했었었는데요. 결국 중증도에 따른 분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중증도를 나누는 큰 기준은 크게 봐서는 결국 발병 시기와 최대 운동 능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하게도 일찍 발병할수록 빠르게 진행을 하고 최대 운동 능력도 약한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대개 1형 같은 경우에는 6개월 미만, 아주 전형적으로는 이제 대개는 태어났을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되게 빠르면 한 달 이전, 그래서 대개 2개월에서 3개월 무렵부터 벌써 이제 근육 힘이 떨어지고 빠는 힘도 떨어지고 그래서 점점 운동 발달이 안 되고 그 아기가 이제 발달이 안 되면서 심하게 근긴장도가 떨어지고 운동 발달도 떨어지고 퇴행하고 숨 쉬는 것도 힘들어지고 수유도 힘들어지는 형태, 그런 형태가 1형이 되겠고 6개월 이후에 이제 어느 정도 목 가누기나 또는 뒤집기가 되는데 이제 그 이후로 점차 증상이 생겨서 발생하는, 그래서 되게 이제 6개월 정도 되면은 이제 의자 같은 데 스스로 앉혀주는 기능까지는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발병한 아이들은 이제 최대 운동 능력으로 앉기 정도까지는 되지만 그 이후 또 빠른 속도로 퇴행을 하거나 그러는 형태가 2형이 되겠고요. 2형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호흡 기능이 괜찮을 수 있지만 대부분 후반에는 이제 호흡 기능도 이상이 생기고 심한 관절 구축이나 척추 춤마증이 생겨서 대부분 2형도 이제 생명에도 이제 문제가 생기는 심각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3형 같은 경우에는 대개는 이제 독립보행이 가능해졌다가 이후에 퇴행이 되는 형태고요. 되게 18개월 이후 발병하는 형태로 분류를 하는데 이제 이게 18개월 이후에 발병을 했다가 굉장히 서서히 진행을 해서 결국은 이제 운동 기능이 천천히 떨어지면서 보행 능력이 상실하는 형태를 3형으로 분류를 하고 4형 같은 경우에는 역시 운동 기능이 이제 서서히 떨어지지만 그 아주 늦게까지 결국 이제 최후까지도 독립보행 기능은 유지가 되고 정상 수명도 유지되는 형태를 3형과 4형으로 구분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3형 같은 경우는 사실 18개월 이후라고 하면 뭐 2세에 발병을 해도 3형이고 사실 15세에 발병해도 3형이기 때문에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중증도에 따라서. 그래서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여기서 1형부터 4형까지의 구분은 이렇게 딱 떨어지는 구분이라기보다는 딱 연결되는 느낌이겠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사실 1형과 2형, 2형과 3형, 3형과 4형 사이의 구분이 아주 명확하지는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요거를 그림으로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면 결국은 이 병은 이제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이제 운동 뉴런이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점차 이제 발병을 하고 나서부터는 근육이 점점 위축을 하게 되는데 당연히 중증도가 높은 이제 이런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발병을 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퇴행을 하고 2형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천천히 진행을 하고 3형은 또 좀 더 완곡하게 4형은 좀 더 천천히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같은 유전자의 결함으로 생기는데 왜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중증도를 보이냐는 이제 유전자의 차이 때문이라는 것이 이미 잘 알려져 있는데 그게 이제 아까 SMN1 유전자의 결핍 때문에 생기는 병이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이 중증도의 차이는 SMN2라고 하는 백업 유전자의 카피수의 영향으로 생긴다는 것이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SMN2 유전자는 이게 조금 복잡한 그림이지만 이제 뒤에 치료제 설명을 위해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또 드리면요. SMN1 유전자는 우리 5번 염색체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SMN2 유전자는 5번 염색체의 그 안쪽에 되게 1번 그 SMN1 유전자의 그 근처에 위치하고 있고 두 개의 유전자는 굉장히 마치
이란성 쌍둥이처럼 굉장히 유사한 유전자입니다. 모양도 비슷하고요. 똑같이 SMN이라는 단백질을 만들어내는데 단 차이점이 코드 하나가 차이가 나가지고 SMN 유전자는 1 유전자는 정상적인 SMN 단백질을 100% 만들어낸다면 SMN2 유전자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이게 이제 조금 결함이 있어서 전체적인 SMN 단백질을 자연에서 100%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자연적으로 좀 잘 깨지는 성질이 있어서 실제 자연에서 10% 정도밖에 만들어내지 못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뭐 일반적인 상황에서 SMN1 유전자가 100%의 SMN 유전자 단백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뭐 SMN2 유전자가 단백을 제대로 만들어지 못하는 것은 사실 큰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일반 사람들에게 SMN2 유전자는 사실 별 의미가 없는 유전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SMA 환자들에게서는 이제 SMN1 유전자가 결핍이 되면서 SMN 단백을 전혀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 SMN2 유전자가 만들어내는 소량의 SMN 단백이 사실 중요해지고 이 SMN2 유전자의 카피 수가 많을수록 실제 이제 보통은 2개 카피인 경우가 많지만 실제 3개 카피, 4개 카피, 5개 카피 이상인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고 이 카피 수가 많을수록 소량이지만 만들어내는 단백 수가 늘어나면서 좀 증상이 경해지는 그렇게 되는 게 이제 설명이 되고 있고요. 실제 그래서 요새 진단할 때 보면 SMN2의 카피 수를 또 같이 이제 유전자 검사할 때 보고 환자의 예후를 예측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정확히 유형을 이제 구분하는데 100%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상당수의 이제 예측이 가능하고 그 상관관계가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이제 치료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요. 이제 이 유전자 치료제가 이미 이제 세 종류가 나와 있는 것을 이제 뭐 환자분들은 이미 다 잘 알고 계실 테고 뭐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이든 안 받고 계시는 분들이든 이제 관심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결국은 이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조금 복잡한 얘기를 이제 굳이 설명을 드렸던 이유는 이 치료제가 결국 이런 기전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건데요. 이 병이 SMN 단백이 부족해서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이 병을 치료하려면 결국 이 부족한 SMN 단백을 채워주려고 하는 방향으로 이제 치료를 해야 되겠고 유전자 치료제의 방향은 크게 나누면 2가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아예 SMN 유전자를 이제 없는 유전자를 대체해서 그 DNA를 몸 안에 넣어줘서 SMN 단백을 만들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유전자 치료법이 있을 수 있겠고 또 하나는 그 백업 유전자인 SMN2 유전자가 아까 쌍둥이처럼 굉장히 그 모양이 비슷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다시 SMN1 유전자처럼 이제 모양을 다시 조작을 해서 좀 더 많이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이게 이제 RNA 치료제라고 말을 하는데요. 다시 이제 그 기능을 강화하게 하는 그런 두 가지 이제 기존의 유전자 치료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런 바탕으로 한 치료제가 3가지가 나와 있고요. 치료제 3가지를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 이제 첫 번째로 국내에 도입됐던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도입됐던 치료제가 이제 스핀라자주 누시널센이라는 치료제고 이 약이 이제 사실 올해 2024년이니까 사람한테 처음 임상시험 시작된 지가 이제 10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뭐 허가된 거는 2017년이지만 국내 이제 건강보험이 된 지가 이제 5년이 넘었고요. 국내에 이미 이제 200명이 넘는 환자들이 약을 치료를 받았거나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됐던 약입니다. 경험도 가장 많고요. 그 안티센스 올리고 누클레오타이드라는 사실 일반 사람들한테는 조금 어려운 용어인데요. ASO라는 거는 그 RNA 치료제 이제를 개발하는 이제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그 SMN2 유전자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고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SMN2가 SMN1처럼 조금 기능을 강화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 ASO라는 이제 물질을 붙여서 이제 조작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그
뇌혈관벽이라고 하는 해부학적 구조가 있는데 이건 조금 복잡하니까 뭐 사실 알긴 어렵지만 어쨌든 이거를 통과하기 어려워서 결국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병은 이제 척수 안쪽에 이제 운동누련의 병이 있는 거니까 그쪽에 직접 약을 주입해서 거기를 타겟으로 약을 주는 척수강내 주사로 약이 개발이 되었고 치료제는 이제 첫 주사 이제 4번을 로딩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후에는 유지 치료로 4개월마다 한 번씩 척수강내 주사를 주게 돼 있는 그런 치료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9년에 도입이 돼서 이제 국내에 지금 가장 많은 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있는 약제고요. 처음 도입 당시에는 진단 시 3세 미만 증상 발현 환자를 대상으로 도입이 됐었고요. 우리나라에는 3세 미만 발병이면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타입, 그러니까 1형이거나 아니면 굉장히 빠른 발병의 2형만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이제 2023년 10월에 이제 급여 대상이 좀 확대되면서 3형까지 확대가 됐고 복제수가 SMN2 유전자의 복제수가 3개 미만이라면 무증상인 환자에도 대상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입됐던 약은 이제 졸겐스마라는 약이고요. 이 약은 이제 그 SMN1이라는 이제 그 원인 유전자를 아예 그냥 대체해주는, 그래서 유전자를 아예 그 정맥 주사로 이제 AAV 그 아데노바이러스라고 하는 바이러스 그 벡터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조금 어려운 용어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이동해주는 그 어떤 그 배달해주는 곳에다가 실어서 바이러스 껍데기 안에다 넣어서 이제 몸 안에 넣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다 실어서 정맥 주사로 실어서 그 안에서 몸 안에서 복제를 해내서 유전자를 만들어내서 단백을 만들어낼 수 있게 하는 기존의 약이고요. 그 안에서 이제 바이러스가 복제를 해내면서 유전자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약의 특징은 이제 정맥 주사 한 번으로 치료가 끝납니다. 유지 치료를 하는 약은 아니고요. 그 미국에서 FDA 승인된 게 2019년이었고 우리나라에 도입된 거는 2022년 여름이었습니다. 그 도입 당시에 사실 굉장히 엄청 고가약이기 때문에 화제가 됐었고, 근데 이제 기전이 조금 다르고 그 바이러스 그 벡터를 기반으로 하는 약이어서 면역 반응이나 여러 가지 이제 좀 기전이 전혀 다른 문제가 있어서 미국 기준으로는 이제 2세 미만 이제 기준이 돼 있고 우리나라 국내 기준 지금 급여 기준은 이제 9개월 미만 그리고 12개월 미만에서는 이 약이 이제 임상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12개월까지 조건부 해서 이제 우리나라는 실제 연령 이제 투여가 가능한 연령이 12개월 미만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1형 환자에 국한되어서 투여가 되고 있다고, 이제 아주 중증형의 영아형의 대상으로 하는 약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제 국내에 도입된 약이 이제 에브리스틱 원조 시럽 리스티플람이라고 하는 약제고, 이 약은 이제 큰 이제 분류로 보는 기전은 이제 스피나자와 유사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SMN2 유전자를 이제 기능을 강화하는 RNA 치료제인데 단 이제 ASO가 아닌 이제 소분자 치료제여서 소분자는 ASO와 달리 이제 뇌혈관벽을 통과를 할 수가 있어서 척수강내 주입이 아니라 경구로 복용할 수 있는 이제 먹는 약으로 나왔다는 특징이 있고, 이제 매일 한 번씩 먹는 이제 시럽 약물이고요. 물약으로 나와 있고, 가장 마지막으로 이제 그 미국이나 이제 유럽에서 도입이 됐었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들어온 지가 이제 1년이 좀 넘었습니다. 작년 10월에 마지막으로 이제 급여 승인이 되었고요. 급여 대상은 스피나자주와 동일합니다. 이제 스피나자주의 급여 확대와 동시에 이제 대상군이 같고요. 1형 3형 또는 이제 복제수 3개 이하의 환자의 경우에는 6개월 미만 무증상도 이제 포함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약제가 이제 모두 도입이 된 지가 1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 국내에서 이 세 가지 약제들을 사용하는 환자들이 전부 있고 저희 병원에서도 이 세 가지 약제를 모두 사용하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아시다시피 이게 이제 급여 대상들이 약도 이제 점점 우리 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제 좀 늦지만 그래도 점점 도입이 되고 있고 급여 대상도 조금씩은 이제 확대가 되고 있지만 아직은 이제 모든 SMA 환자들이 이제 투약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약들이 굉장히 고가약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이제 약제를 어떤 환자에게 효율적으로 그리고 효과 있게 쓰는 거에 대한 고민이 사실 계속 남아 있기는 합니다. 그럼 이제 이런 약들이 사실 사용된 지가 뭐 길게는 5년에서 몇 년씩 되고 있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이제 간단히 뭐 굉장히 많은 사실 뭐 수백 가지의 논문과 뭐 그, 그 데이터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을 다 보여드리는 거는 사실 의미는 없을 것 같고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제일 처음 도입됐던 스피나자를 기준으로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아주 전형적인 일형 환자에서 이게 가장 대표적인 논문입니다. 처음 약이 들어왔을 때의 논문이고요. 이제 제일 처음 약이 들어왔을 때 상징적인 얘기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2세 미만 환자의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아무런 치료를 안 하면은 이제 대부분 경우 평균적으로 한 10개월 정도의 인공호흡기를 달게 되고 거의 누워서 생활하게 되는데 이 누시널센 치료를 했을 때 1년 기준으로 인공호흡기 없이 이제 진행할 수 있었던 환자들이 이제 거의 70%에 가까운 이제 현저한 효과를 보였고 도움 없이 앓는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많아졌고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스피나자 장기 데이터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일형 환자의 한 3분의 2 정도에서 스스로 앉기가 가능한 정도의 운동 기능 개선 효과를 보였고 실제 저희 임상 현장에서도 이제 일형 환자들 이제 치료를 해보면 스스로 앉기 정도의 운동 기능이 되고 이제 호흡기 없이 생활하는 것이 가능한 정도의 이제 개선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졸겐세마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효과, 운동, 생존율 되게 유사한 생존율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14개월에 90%가 인공호흡기 없이 생존하였고 역시 60% 정도의 환자가 18개월에 30초 이상 독립적인 앉기를 달성하였다고 되어 있고요. 유사하게 에브리스티도 이제 마찬가지로 80% 이상 환자가 인공호흡기 없이 생존하였고 50%가 뭐 30초 도움 없이 앉게 되었다. 유사한 데이터 보였고 이것도 이제 에브리스티 그 이후에 이제 데이터인데 5년에서 보면 60% 정도가 스스로 앉기 가능해서 보면 이제 굉장히 이게 사실 희귀 질환의 특징인데 이제 소규모 그룹으로 하는 데이터 보다 보니까 뭐 숫자가 조금씩 다르고 하지만 결국 전반적으로는 세 약제가 전부 굉장히 이제 예후를 현저히 호전시키고 호흡 기능이나 생명 유지 기능이나 운동 기능에 있어서 현저한 효과를 보이는 것이 사실이고요. 근데 이제 또 동시에 생각해 보면 아주 완전하게 이제 이게 뭐 받아들이시는 분의 차이일 것 같은데요. 이제 이 엄청나게 고가인 약에 비해서 사실 뭐 한 사람당 이제 뭐 수억 개 계속 유지 치료가 드는 약들인데 그런 약에 비해서 그러면 이제 일형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뭐 독립보행이 완전히 되고 완전히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되는 정도의 효과가 있냐 하면은 모든 환자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 보면 지금 수년간의 치료 경험을 보면 굉장히 많은 효과를 보여서 좋아지는 것은 맞지만 사실은 대부분 한 1형이 2형 정도의 형태, 2형이 3형 정도, 3형이 4형 정도의 이제 유형의 변화, 증상의 현저한 개선은 되지만 완벽히 이제 완치의 개념으로 좋아지게 하는 정도의 개선은 아직까지는 어렵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치료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뭐 어떤 게 필요할까에 대한 이제 고민을 요새는 하고 있고요.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이제 빨리 치료를 진단을 해서 치료를 시작하는 거고요. 이건 이제 국내 환자의 경험인데요. 국내도 이미 이제 치료를 시작한 지 5년이 됐으니까 작년에 국내에서 이제 스피나자 치료했던 환자들을 정리해서 봤더니 이제 증상이 발생해서 18개월 이전에 치료를 한 환자와 이후에 치료 환자가 이렇게 운동기능 개선 효과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발견을 했고, 이것은 사실 생각해보면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병은 퇴행성 질환이고 기능이 완전히 망가지기 전에 빨리 치료를 시작하는 게 이제 병이 진행하는 것을 막는다는 개념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이제 신생아 스크리닝을 전 세계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유럽, 미국 이런 데서는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빨리 발견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뭐 SMA라는 병을 넘어서서 희귀질환 전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올해 우리나라 소아과에서 되게 큰 이제 변화 중에 하나가 그 라이소솜 축적 질환이 이제 신생아 스크리닝에 도입이 된 건데요.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다른 선진국보다는 조금 빠른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SMA도 이제 유럽이나 미국, 뭐 대만 같은 나라에서는 이게 이제 이미 스크리닝에 도입이 됐거나,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100% 스크리닝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뭐 아직 일본도 다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나라마다 차이는 많이 있지만, 지금 이 병을 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신생아 스크리닝에 관심 있는 선생님들이 이제 다음으로 국내에 이제 도입돼야 되는 중요한 질환으로 이제 SMA를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환자분들도 또 이제 희귀 질환에 관심 있는 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이 병의 빠른 진단 그리고 스크리닝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아마 마지막일 것 같은데, 또 한 가지 개념이 역시 이제 치료제가 완치를 의미는 하진 않고, 또 이제 이미 진행된 운동신경의 손상을 이제 의미하진 않고, 또 이제 합병증도 또 변화하고 있고, 또 거꾸로 이제 새로운 문제가 또 생기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일형 환자들이 제일 많다고 했는데, 일형이 결국 이형 환자들 2형이나 3형으로 바뀌면서, 전에 일형 환자들은 이제 그냥 누워서만 지내고 주로 호흡이나 이제 뭐 경구 섭취 같은 것이 생명 유지 같은 게 중요한 문제였다면, 이 환자들이 이제 그런 문제에서는 해방이 된 반면에 앉아서 지내다 보니까 척추측만증 같은 것들, 관절 구축 같은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오히려 이제 척추 수술이나 이런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그런 이제 수술적 치료를 받으면서 또 운동 기능이 떨어지고 이런 새로운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수술 시기를 결정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또 어려운 문제가 생겨서요. 그런 걸 어떻게 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고민, 그리고 재활 치료를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한 고민들이 이제 전문가들을 중심으로도 고민해야 될 문제고, 그리고 환자들도 그만큼 적극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고가의 약제를 사용하는 것만큼 사실 재활치료의 효과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 환자들도 이제 치료를 하시는 분들도 보면 치료제 자체의 효과도 있지만, 이제 사실 치료제가 전혀 없을 때 아예 재활도 안 하고 이제 좀 희망도 없고 포기를 하셨다가도, 이제 치료제를 함으로써 치료제 자체의 효과도 있지만 치료하면서 재활도 열심히 하셔서 2차적인 어떤 관절 구축이라든지 또 그런 운동 기능 개선이라든지 그런 효과의 부가적인 효과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서, 치료제를 사용을 하는 환자든 안 하든 환자든 이런 근구결계 관리와 재활 관리 그리고 다분과 치료는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환자들이 어떤 그런 이제 특히 뭐 골다공증이라든지 관절 구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그리고 영양 관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나 관리를 상대적으로 이제 못 받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좀 뭐 반성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의료진들도 그런데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좀 더 관심을 갖고 합병증 관리도 더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이 비로소 이제 치료제가
도입돼서 환자가 좋아지는데 더 이제 삶의 질을 좋아지게 하는데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간단하게 SMA 병과 그리고 치료제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정리를 좀 해보면 새로운 치료제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자연경과 예후가 많이 바뀌고 있고, 빠른 치료를 하고 운동 기능이 나빠지기 전에 이제 진단을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고, 신생아 스크리닝이 들어오는 거는 이제 사실 뭐 저희가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 치료제는 세 가지 모두 뭐 어떤 약이 좋은가 뭐 이런 것들이 아직 사실 뭐 도입된 지가 사실 모든 약이 10년이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장기적인 효과는 아직도 계속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계속 추적을 하면서 봐야겠지만 그래도 상당한 운동 기능 향상과 생존율 상승 효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효과들을 보고 계속 이제 추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각각의 약제의 장단점과 이제 적응증에 대해서는 이제 직접 진료를 보시는 선생님들과 이제 진료를 통해서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정말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계속 재활 치료를 하고 다른 관리를 같이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를 이제 정말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혹시 질문이 올라와 있는지 좀 보겠습니다. 네, 신생아기에 척수성 근위축증을 의심할 만한 특징적인 증상이 있을까요? 그 신생아기에 의심할 만한 증상은 결국은 이제 근육 힘이 떨어지는 거여서요. 대부분 이제 요새 많이 이제 이게 질환이 홍보가 되면서 어머니들이 이제 운동 발달이 떨어지거나 이제 목 가누기가 안 되거나 아니면 이제 아주 극단적으로는 이제 빠는 힘이 떨어지거나 뭐 숨 쉬는 게 힘들어지거나 이런 증상, 다양한 증상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영유아 검진 같은 걸 하면서 보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이제 제일 직접적인 증상은 움직임이 줄면서 근긴장도가 떨어지는 거여서요. 운동 발달이 덜 되거나 힘이 떨어지는 증상, 그게 이제 주 증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스크리닝 검사에 포함됐으면 좋겠다고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유전자 치료제 말고 병의 진행을 늦출 수 있는 방법은 뭐 진행을 늦출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뭐 근본적인 방법은 없다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이제 운동신경 질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유전자 치료를 쓰든 안 쓰든 저는 환자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은 이제 근육병 중에서도 근육에 병이 있는 병들은 아무리 운동을 해도 근육 기능이 떨어지는 걸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운동신경의 병들은 이제 운동과 이제 스트레칭과 관절 구축을 예방하는 운동이 계속 유지를 하는 게 아주 퇴행하는 것들을 그래도 막을 수는 없지만 진행을 어느 정도 완화시켜 주는 데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2차적인 관절 구축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근육이 힘이 떨어지는 건 막을 수가 없어도 안 쓰면 이제 관절이 이제 굳게 되는데, 결국은 운동 기능이 떨어지는 거는 힘이 떨어져서도 떨어지지만 관절이 구축이 되면은 더 운동 제한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재활은 관절 구축은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기능적인 것이 떨어지는 거는 재활로 어느 정도 조금 늦출 수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걸음마기 전에 진단되지 못한 경우에 독립보행이 어려울까요? 이거는 뭐 환자의 중증도랑 유형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좀 개개인마다 달라서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조기 진단 받지 못한 경우에는 치료제를 쓸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을까요? 이것도 경우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지금 약간 급여 기준과 관련한 질문일 것 같은데 환자분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것 같고요. 질문이 또 막 더 있지는 않으실 것 같아서 네, 그러면 강의를 잘 들어주셔서 네, 오늘 그래도 강의를 잘 들어주시고 질문도 올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기회가 되면 내년에도 좋은 강의들로 많이 준비를 해서 분들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참석해주신 환자분들 되게 감사드리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